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8월 3일 시행했던 시험이죠. 115의 전산회계 1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의 전산회계 1급 자, 시험 해설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올해는 정말 너무 덥죠. 그래서 아주 이 무더운 날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구성을 먼저 보시면은 회계 원리 8문제, 원가 회계 4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출제되는 그 유형 그대로 출제가 문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산형 문제는 2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3문제가 출제됐네요. 계산 문제가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일반적인데 2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그만큼 계산 문제가 적게 출제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상중하로 비교해 본다. 상의 문제가 3문제, 중의 문제가 12문제, 하의 문제가 0의 문제로 좀 이제 파악이 되고요. 요 두 칸의 구성은 객관적인 구성이 되겠고요. 난이도 구성은 약간 주관이 개입됐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가 근거가 되는 가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말 결산 정리. 그러니까 기말 수정 붕괴가 어떤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된 거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발생주의 회계, 기업 실체에 대한 가정,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기, 개, 기가 나온 거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에 대한 가정. 이게 나온다는 회계 이론에 대한 회계 가정에 대한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거가 되는 가정을 물어봤으니까 이 회계 가정 중에서 답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결산 수정 붕괴가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1번을 체크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답으로. 근데 1번을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자, 근거가 되는 가정이니까 회계 가정, 기, 개, 기 중에서 골라야 되겠죠. 자, 먼저 기업 실체에 대한 가정이란 거는 회계의 범위를 정해주는 가정이 되겠고요.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은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거란 가정이죠. 그래서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으로 유동성 구분, 뭐 감가상각, 자산의 역사적 원가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간별 보고에 대한 가정이라 되어 있죠. 자, 이게 발생주의랑 관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과 관련된 거죠. 발생과 이연, 즉 기말 결산 붕괴랑 관련되어 있는 건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인데 그래도 답을 충분히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 혹은 중하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자, 보시면 선급 비용,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금이 당좌 자산에 해당되겠죠. 선수 수익의 경우에 부채잖아요. 유동 부채로 분류하겠죠. 그러니까 답이 어렵지 않게 뭐 4번이 답이다 이런 걸 찾아내기에는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걸로 파악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 이렇게 분류 구성하는 거 한 문제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검색도 가능하니까 만약 애매하면 검색을 통해서라도 득점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 모의고사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출간하려고 이제 기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뭐 기출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풀었던 거 계속 풀면 지겨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구분하는 문제는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반영하고 좀 이렇게 많이 출제했던 경향들을 분석해서 조금 더 이제 모의고사 관련된 컨텐츠를 좀 기획하고 있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예. 자, 3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물어보네요. 특징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가정이 유사하다는 그러니까 실제 물량 흐름과 여기 좀 이게 빠졌네.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의 가정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 이거 선입선출법의 특징이네요. 그리고 수입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겠죠. 선입선출법은 기초 재고가 먼저 팔려 나가는 걸로 가정하게 되니까요. 물가 상승 시에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매입한 기말 재고, 가장 비싼 게 기말 재고에 남으니까 매출 원가가 가소돼서 이익이 가장 크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4번)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유형자산 후속 지출에 대한 얘기예요. 유형자산 후속 지출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자, 문제를 좀 더 봤을 때, 자, 지출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 자, 발생한 경우에 비용으로 처리해.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거죠?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를 물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기를 보시면 1번은 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이건 대표적인 또 자본적 지출이잖아요. 그 내용연수의 연장, 이거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이 세 가지가 자본적 지출이죠. 고로 답이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내부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지출.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지출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우리가 충분히 답을 도출시켜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류의 문제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이 다 평이하게 출제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5번) 문제는 중 혹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중상 난이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 문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1번 무형자산 상각 완료 후 잔존 가치로 1,000원을 반드시 남긴다. 이런 기준은 없죠. 회계에서는. 이런 비망 계정이라 표현하는데 이런 건 없죠. 그리고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0으로 하는 거죠. 얘는 0으로 함이 원칙이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원을 남기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번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둘 다 사용 가능하죠. 왜냐하면 합리적 방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걸 모를 때 정액법을 사용하라고 한 거죠. 3번 무형자산 상각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무형자산 상각 방법의 경우에는 얘는 간접법과
간접상가법과 직접법을 모두 인정하죠. 우리가 누구죠?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간접법만 인정을 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직접법과 간접법 둘 다 허용하고 있는데 약간 이게 애매할 수는 있지만은 어차피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이니까 무조건 직접법이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자, 4번 무형자산 중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근데 3번의 경우에는 얘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받아질 가능성은 한 50% 정도. 그러니까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형자 상각 방법은 직접법 혹은 간접법이다. 이게 옳은 말인데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한다. 이 일반적이라는 표현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얘는 혹시 3번으로 틀리신 분들은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의 신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예. 그래서 무형자산 우리 기준서에 대한 문구를 첨부해서 이건 한번 이의 신청해서 중복답이 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은 근데 50% 정도다. 예. 육 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부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답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구분 물어보는 문제는 다 쉽다 볼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자산이죠. 반면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선수금, 미지급 배당금의 부채잖아요. 그러므로 답이 1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보증금이 자산 계정이고 임대보증금이 부채 계정이다. 기초회계에서도 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또한 이것도 헷갈려. 그러면 얘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는 검색을 해서라도 반드시 득점을 해야 되겠죠. 이제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는 중 혹은 중하가 돼요. 얘도 중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7번)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 분류를 물어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전산회계 1급 재무회계 회계 원리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재무회계 회계 원리 쪽은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셋이 자본이익은 계정이죠. 반면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계정이잖아요. 고로 답이 3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 이 문제 역시도 검색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회계 원리에서 계산 문제가 이 문제 하나인데 그래도 비교적 조금 큰 사이즈로 출제가 됐네요. 영업이익을 물어봤어요. 기초재고가 5만 원, 기말재고는 0원이다. 손익계란선을 만들어서 가볼게요. 옆에서 매출액. 순매출액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 보시면 50만 원에서 매출 차감 항목들이 있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한 금액인데 여기서는 매출 할인 10,000원을 차감하죠. 순매출액은 49만 원이 되겠어요. 50만 원에서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죠. 매출 원가는 상품 팁박스를 그려서 풀겠죠. 옆에다 그려보면은 기초 상품은 5만 원, 기말은 제로다.
매입이 자 보시면은 3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매출원가가 얼마냐? 35만 원이 매출원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35만 원이 도출되네요.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도출이 된 거고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14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여기서 우린 판매비와 관리비만 차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아본다면은 잠깐만요. 실수할 뻔했네. 잠깐만요. 왜냐면 여기서 매출원가 관련된 것들 다시 체크해 볼게요. 기초재고가 5만 원, 기말재고가 0. 자 그리고 매입액 30만 원. 또 매입에 우리가 조정 항목들이 있죠. 취득부대 비용은 매입액에서 가산하고 매입 애누리, 매입 판출, 매입 할인은 차감하죠. 매입 애누리가 있네요. 제가 이걸 빼먹어서 다시 상품 팁박스를 그려볼게요. 조금 실수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체크를 잘 해놔야 되겠네. 기초가 5만 원이고 매입액이 30만 원이고 매입 애누리가 2만 원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요. 2만 원 마이너스.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은 0이네요.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도출된다. 33만 원이죠. 그래서 매출원가가 33만 원이다. 정정.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이 바로 16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만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되는 거죠. 판관비를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통신비가 판관비일 거고 임차료가 판관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감가상각비가 판관비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겠죠. 급여가 판관비고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밑줄 친 거 합치면 되죠. 6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가 6만 원이야. 그래서 이 문제 답 영업이익이 얼마냐?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론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이 영업의 비용은 영업의 수익이야 매출 아닌 수익이니까 좀 쉽고요. 영업의 수익은 이름이 무슨 손실로 끝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겠죠. 얘가 아니면 무슨 차손 뭐 외환 차손 같은 거겠죠. 아니면 이자 비용 아니면 기부금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들이거든요. 이런 거 대표적인. 자, 그럼 여기서 영업의 수익은 얼마예요? 영업의 수익은 여기 배당금 수익 하나잖아요. 조금 더 진행한다면 여기서 답은 냈지만 2만 원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여기서는 이자 비용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모두 다 들어갔네. 6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좀 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도출이 가능하네요. 물어볼 수 있었겠죠. 혹은 당기순이익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6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 영업이익까지 물어봤으니까 10만 원이 답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면서 요 밑에까지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이런 류의 문제가 또다시 출제됐을 때 정확하게 답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뭐 좋은 문제라 생각 들고요. 계산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도 난이도를 상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자, 이제 원가액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도 지문이 좀 길어 상으로 이제 배치했는데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으로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다.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 부분의 원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번이 답이네요. 이 부분이 지금 틀리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이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겠죠. 각 방법에 따라 우리가 각각 제조 부분에 배부되는 원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원가는 차이가 없죠. 근데 그 차이가 있다 해서 틀린 거고요. 자, 2번 상호 배분법. 자, 부분 간 상호 수수화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배부 방법보다 계산이 복잡한 방법이다.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걸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죠. 가장 정확하지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3번 단계 배분법. 보조 부분 간 배부 순서에 따라 각 보조 부분에 배분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계 배분법은 우리가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이죠.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 이게 단계 배분법인데 단계 배분법은 A, B 이렇게 있을 때 보조 부분이 A를 먼저 배분하는지 B를 먼저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그 배분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 전체 금액은 같다는 거고. 예. 자, 4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원가 배부의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겠죠.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끼리 주고받는 용역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특징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번 문제 좀 재미난 문제인데 원가의 분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해 볼까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중고정비가 돼요. 그럼 여기선 변동원가 그리고 보시면은 고정원가 이 두 가지죠. 그래서 가하고 라가 되겠어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가 되겠죠. 보라색으로 체크해 본다면 의사결정 관련돼서는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뭐 기회비용, 매물원가 등이 여기 속하겠죠. 그래서 관련원가, 매물원가, 그러니까 남아.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에선 추적 가능한 원가가 직접 원가, 추적 불가능한 원가, 간접 원가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다, 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 찾으면 되겠죠. 이런 거가 있나? 3번이 답이죠. 예. 나머지 보기는 조금씩 틀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정확하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예, 중 혹은 중상도 분류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계산 문제. 두 번째 계산 문제. 사이즈가 좀 커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보니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문제니까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될 문제에 속해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2024년 제조 작업지에서 200에 대한 예정 배부율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과 예정 배부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된 거죠. 가해 23년도 데이터가 있지만은 이거는 예정 배부율과 상관이 없어요. 가해 정보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현재 무의미하고요. 나아가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죠. 예정 배부율은 제조 간접비 여기 예산 380만 원을 예정 기준 나눈 거잖아요. 예정 기준 8만 시간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율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47.5원이 나와요. 시간당 47.5원이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200에 배부되는 예정 배부액을 물어봤잖아요. 이때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되겠죠. 다해서 실제 조업도가 나온 거죠. 작업 지시서
넘버 200은 11,000시간이죠. 그러니까 11,000시간 곱하기 47.5원이 예정 배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배부액 차이 조정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찾을 때 이렇게 하니까 예정 배부율을 구하고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되니까 우리가 많이 연습한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요. 52만 2,500원이 답이죠. 계산기 누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47.5원, 52만 2,500원이 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 계산을 하니까 그냥 상으로 배치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답이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이런 류의 문제들까지 득점이 가능하다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득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세무사회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최고 득점자에 대해 포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력서나 이런 걸 작성할 때도 내가 최고 득점자, 몇 회 시험 최고 득점자다 이런 걸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득점자라는 그 타이틀은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 차이가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이거 팁도 알려드렸는데 둘의 차이는 기초 제공품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바로 기초 제공품의 차이죠. 선입선출법은 단기 거가 들어간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된다. 12번에. 그래서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도 팁을 적용할 때 푸는 방법 그리고 이론 설명할 때도 그림으로 요 차이를 제가 가공비뿐만 아니라 직접 재료비의 차이도 그림으로도 보여드린 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원가액의 네 문제. 원가액의 네 문제는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됐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9번이 살짝은 난도 있으니까 상위 두 문제나 끼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변별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계산도 두 문제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 부가가치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중 혹은 중상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세분화한다면 얘도 중상 정도는 분류가 될 수 있는 문제. 부가가치세법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사업자에는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 둘 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죠. 다만 면세 사업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납세 의무자를 정할 때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영리, 비영리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나중에 면세 규정에 의해서 많이 빠지긴 하죠. 실제로는. 4번을 먼저 볼게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영세율 사업자 역시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되겠죠. 답은 3번인데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우리가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해서 모든 부가가치세 관련된 모든 의무죠. 모든 의무. 그러니까 여기서 총괄하여 신고만이 아니라 이게 틀린 거죠.
모든이죠. 신고, 납부, 세금 계산서 같은 부가가치세의 모든 의무를 총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은 3번이 된다. 13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문구는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거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애매할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이의 신청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틀린 지문. 1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자,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물어봤는데 불공제가 좀 같이 나오겠죠. 1번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겠죠. 과세 사업 관련된 경우만 매입세 공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한 거죠. 안분, 정산, 재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세의 비율만큼 불공제했던 거죠.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법 개정으로 용어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제1조 2항 3호에 의한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줄여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 거죠.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겠죠. 3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돼서 불공제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좀 가능하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 여러분들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불공제 54번 불공을 걸면 밑에 뭘 걸 수 있죠? 바로 불공제 사유를 보잖아요. 그 사유에 얘네들이 다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3번, 4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약간 요거는 조금 더 추가돼야 돼. 해설이 조금 더 추가되는데 물론 4번이 답이긴 한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제조업은 농어민 구입분 즉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했었죠. 이게 만약에 음식점 업으로 나왔으면 4번 역시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4번 역시도 정답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약간 중 혹은 그래 중상으로 보긴 좀 힘들겠네요. 보기들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 만들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제가 만들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죠. 택시, 운송사업자, 미용업자 둘은 다 면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죠. 이 두 개랑 관련된 게 목, 이, 미, 여객, 운송, 입장. 엄밀히 말하면 입장권이죠. 모기미, 여객, 운송, 입장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는데 모기, 목욕, 이가 이발, 미가 미용, 여객, 운송, 택시 등이죠.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죠.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는 없지만은 제가 문제를 만들었으면 여기를 만들었어요. 소매업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사업 이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진 그런 게 없지만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죠. 답은 제주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제하 이게 뭐 12번 영세 매출이 되죠.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15번의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렵지는 않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좀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분들은 좀 득점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115의 기출문제는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총평을 좀 내린다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어려웠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에듀윌 기본서에 있는 전산회계 1급 기본서에 있는 예제와 실전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또 뒤에 있는 기출문제 6회분을 풀어보면 충분히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이번에 조금 아쉽게 떨어진 분들의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는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점수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 6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전산회계 1급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산세무 2급 가셔서 공부하시면서 전산회계 1급 그냥 마지막에 뭐 기출문제 6회분이나 모의고사 6회분 정도 풀어보면서 감을 유지하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하면 전산회계 1급 한번 다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 드네요.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학습 게시판에 질문 받다 보면 이 부분을 좀 모르면서 지금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분계나 특히 메인 매치 전표 입력 같은 경우에 좀 잘 안 잡힌 분들의 경우에는 그 위에 만약에 세무 2급을 막 쌓은다 한들 모래성 쌓는 것 같이 되는 거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면서 자 115회 시험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이론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